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연극연수 프로젝트를 3년 전부터 기획을 하면서 저의 왜 이제 연극연수 프로젝트에 이르게 됐는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그 전에 과연 어떤 기획을 하다가 거기에 이르렀을까를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의 전사를 좀 적어봤습니다. 포트폴리오 같이 좀 적어봤는데요.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2012년부터 그 공연에서 독립 프로듀서로서 일을 시작했고, 그러니까 겨우 10년밖에 되지 않은, 네, 프레시한 프로듀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2012년에 가장 먼저 했던 작업이 여기 이제 써 있는 움직이는 집이라고, 그 삶에서 집이 주거 공간이 사람에게 얼마나 필요한가,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주거 공간은 사실은 한 평 정도면 된다, 나머지는 공유재를 모두 사용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집을 짓지 않는 건축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과 같이 처음으로 서울에서 움직이는 집을 돈을 들이지 않고 제가 빵원으로 집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한 게 이제 움직이는 집 프로젝트라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 그것이 커지면서 마을을 만드는, 그러니까 움직이는 마을 모바일 빌리지를 만들었던 서울시 주거대책위원회,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연결이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진행을 했었고, 그때는 제가 사실은 그 뭐 연극이라고 불리건 이게 건축이라고 불리건 이런 걸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단지 저에게 이 작업의 기회를 줬던 곳들이 거리예술 축제였어요. 거리예술 축제들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뭔가를 한번 기획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고, 그래서 제안을 해서 진행을 했었던 프로젝트고요. 그리고 13년에 했던 것도 역시 건축과 관련된, 서울시청 안에 이제 시민들의 손으로 엄청나게 귀괴하고 거대한 물건을 반입하는 프로젝트였고요. 그리고 2014년, 15년에 걸쳐서 이제 리퍼블릭, 이건 이제 움직이는 집에서 움직이는 마을로 갔다가 이제 움직이는 국가, 독립국가 만들기로 이어졌던 프로젝트인데요. 그래서 그런 일련의 건축 프로젝트를 쭉 진행을 했었고, 제로 리퍼블릭은 이제 광주, 여기 ACC가 처음 생길 때 그 광주 ACC 주변에 있는 구 도심들, 그리고 폐가가 된 공간들을 이용해서 진행을 했던, 이것도 역시 건축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할 때는 저가 뭐 장르에 대해서 저 역시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그냥 나는 거리예술인가 보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하고 자꾸만 재원을 거리예술 축제에서 대주시고 그런 식의 어떤 커미셔닝을 받기 때문에 그냥 거리예술인가 보지, 그게 저한테 큰 영향을 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원했던 작업을 이렇게 기획을 했었고, 처음으로 2015년에 이제 안산 순례길이라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에게 내가 하는 작업이 진짜 그렇게 연극이 아닌 건가, 혹은 연극인 건가, 이런 질문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게 왜 그랬냐면, 안산 순례길은 이제 뭐 제목을 보시면 상상을 하시겠지만, 안산이라는 그 세월호 참사가 터진 이후에 안산이라는 도시를 한 6시간 동안 관객과 함께 이제 걸으면서 순례를 하는 프로젝트였는데, 그 중간중간에 이제 아티스트들이 개입해서 퍼포먼스도 하고 설치 작업도 하고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5년 동안 지속이 됐었고, 근데 이것의 총 연출을 연극 연출가가 맡았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 작업이 언젠가 연극 그 공연 잡지에 한번 실리기 시작을 하더니, 올해 연극 베스트 7 이런 걸 뽑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해왔던 작업과 지금까지 이렇게 다르지 않은 맥락에서 쭉 진행이 되었는데, 갑자기 연극지에서 상을 주기도 하고 연극으로 다뤄지기도 하네, 참 이상하네 라는 생각을 일단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건 그 안산 순례길도 그렇게 연극씬에서 조금씩 다뤄지긴 했지만, 여전히 펀딩을 하거나 커미셔닝을 주는 곳은 거리예술이라고 분류되는 축제나 이제 기관들에서 계속 펀딩을 받아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 외에 또 하나의 제가 작업했던 카테고리가, 또 이건 다 제가 붙이는 것보다 누군가가 이렇게 붙여주는 명명이었던 것 같아요. 다원예술이라고 하는 장르로 주로 불렸는데, 이 다원예술에 들어가 있는 이 작업들은, 모두를 위한 피자는 시각예술을 디자인을 하시는 이제 김황 작가라는 분이 연출을 하셨던 거고, 그 밑에 2016, 17, 18 변칙 판타지라는 작품은 역시 시각 작가인 정은영 작가가 그러니까 연출을 맡았던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연출이 있고 대본이 있고 뭐 영상을 활용하고 관객과 만나고, 그냥 이런 식의, 그냥 크게 보면 공연 예술의 카테고리에 묶여 있는 작품이었는데, 이것들을 또
그러니까 다원예술이라고 사람들이 명명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변칙 판타지 한국판 같은 경우는 남산예술극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정통한 연극을 공연하는 곳에서 공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극이 아니라 다원예술이라고 분류가 되는 좀 이상한 경험, 신기한 경험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이제 그 연극 해외라고 되어 있는 작품이 제가 했던 작업들의 다 일환이에요. 그냥 야외에서 그 액터와 그러니까 퍼포머와 함께 뭐 이렇게 걸어 다니는 프로젝트 이런 걸 하거나 2010년 13년에 했던 매정하게도 가을바람이라는 작품, 그리고 뭐 사이타마 프론티지라는 작품은 그 전철을 아예 그 국철 한 량이 아니고 국철 한 덩어리를 빌려서 거기서 이제 이루어지는 작품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제가 했던 맥락에서는 거리 예술로 이해가 되어야 함이 마땅한데도 이것이 일본의 맥락에서는 그냥 다 연극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연극 빅평가, 뭐 연극 평론지 이런 데 이 작품들이 거론되고 이런 경험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국내에서 연극이라고 그 명백하게 구분이 됐던 것들은, 그러니까 2016년에 있던 권리장전, 이건 이제 연우 소극장이라고 하는 대학로에 있는 작은 소극장에서 20주간 열렸던 프로그램이었는데, 이거를 할 때는 그냥 명백하게 연극으로 분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해화동 1번지라고 하는 작은 실험극장에서 거기에 이제 젊은 연출 동인들이 작업을 할 때, 그때 이제 제가 기획자로 같이 작업을 했었는데, 그들이 하는 건 또 정확하게 연극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러니까 방식 자체는 극본이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다원이라고 그 분류가 됐던 작품과 형식이나 내용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공연을 할 때는 연극이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것 경험들을 이제 하면서 이 과연 이 연극과 연극 아닌 것을 분류하는 기준이 무엇일까라는 의문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수행하는 몸으로서 배우와 관객이 있는 모든 곳이 무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방금 전에 이 앞전에 연극의 3요소라고 하면 희곡, 무대, 관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는데, 여기에 희곡이 들어가는 건 굉장히 올드한 방식이다. 이제는 더 이상 희곡이 없는 공연들도 많이 존재를 한다. 이런 식의, 아시겠지만 이제 위키백과는 지금 저희가 같이 이제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정의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희망적인 어떤 정의들이 위키백과를 통해서 좀 정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저는 똑같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쩔 때는 시각예술로 분류가 되고 거리예술로 분류가 되고 어쩔 때는 연극에 껴주시기도 하고 어쩔 때는 다원이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연극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는 장르, 제 안에서는 그런 정의를 갖고 있었던 것 같고요. 아까 그 위키백과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사람과 공간이 만나서 발생하는 모든 것이라는 정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개에 들어오지 않아도 저는 계속 그것들 연극이라고 작업을 해왔다는 것을 스스로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무대와 이제 만나서, 그러니까 공간과 사람이 만나서 발생하는 모든 게 연극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연극이 이런 거라는 걸 보여주겠다. 약간 이런 오기가 생기면서 지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따옴표로 한 연극과 괄호를 친 연극이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그 평론가협회 발제를 할 때부터 좀 구분해서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정통적인 연극, 당신들이 연극계에서 말하는 연극과 내가 정의하는 연극은 다르다라고 좀 개념을 좀 분리하기 위해서 이런 그 인용 부호를 좀 다르게 쓰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나는 내가 생각하는 연극을 할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연극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법칙을 좀 마련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이제 연극연습 프로젝트였어요. 그러니까 뭐 거창한 건 아니고 연극의 3요소, 연극의 4요소, 이게 아까 이제 뭐 그 정의가 나왔었잖아요. 사전에 보면. 그렇다면 그 구성 요소들에 내가 다 새로운 걸 좀 넣어보고 그런 것들에 새로운 변수를 넣으면 아웃풋이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연극이 생길 것이고, 지금까지 당신들이 따옴표 연극이라고 이 얘기했던 것들이 얼마나 지루하고 좁은 정의였는지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뭐 오이디푸스랑 골디락스랑 이 세 가지가 섞여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무대 위에서는 어떤 비극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는 작품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극은 과연 어디에 존재하며 무대에서 비극은 어디까지 재현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질문을 던지는 작업이었고요.
그래서 공연을 하는 중에 계속 이 목재가 넘어지고, 그리고 여기가 콘크리트 바닥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소리를 내면서 넘어지지만 배우들은 이미 동선을 다 파악하고 있고 각도를 다 맞춰놨기 때문에 절대 저 나무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전반적으로는 계속 뭔가 큰 사고가 일어날 것만 같은 암울한 분위기를 계속 풍겨내고, 실제로 뭐가 넘어지고 톱질을 실제로 라이브로 하고 뭔가를 뒤집어 쓰고 이런 일을 하지만, 물이 넘치고 뭐 이런 씬들을 계속 연출을 하지만 결국은 나무도 다치지 않고 굉장히 안전하게 끝이 나는. 네. 소음이 굉장히 심한 공연이긴 했어요. 이 공간 자체도 그렇고요. 연극 연습 2는 이제 이번에는 연기하는 사람들, 배우에게 좀 초점을 맞춰보자 해서 배우는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어저께 강연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공연을 보거나 무엇인가를 공연으로서 보여줄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게 사실은 포스트 드라마 시어터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보고 되게 열광을 할 때는 이런 걸 포스트 드라마 시어터라고 부르는지 혹은 뭐라고 부르는지는 몰랐어요. 이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론적인 면은 관심이 없었는데, 저런 것도 연극이 될 수 있구나 라고, 그리고 저런 것들이 훨씬 더 나에게 많은 감흥을 주는구나 라고 느꼈던 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 이제 포스트 드라마 시어터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연극의 경향들이었는데, 한국에서도 당연히 그런 것들이 많이 시도가 되죠. 왜냐하면 외국 이론을 들여오는 데는 굉장히 발빠르게 들여오기 때문에 이미 대학 연극과에서 그런 이론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뭐 포스트 드라마 시어터를 강의하는 교수님이 나타났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갓 공부하고 오셔서 그런 것들을 강의하는 교수님들이 나타났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개념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는 연출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명명을 하고 그렇게 컨셉을 내세운 공연을 볼 때마다 가장 이것을 포스트 드라마를 드라마로 만들어 버리는 요인이 연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포스트 드라마라는 이론이나 혹은 연출의 방법론은 수입이 됐지만 그 안에서 연기를 하는 것은 사실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대학에서 연기를 배우시는 분들은 전혀 예전의 방식대로 계속 연기를 배우시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이제 컨셉 자체를 포스트 드라마라고 짜놔도 그거를 계속 드라마 연기로 계속 소화를 하기 때문에 이거 작품 자체 컨셉이 되게 희석되어 버리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봐서, 연출다 하면은 꼭 연기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식의 아닌 다른 연기의 방법론을 좀 제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두 번째 연극 연습으로 연기 연습을 택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노래 강사 실전을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과정 중에 이제 다큐멘터리를 쭉 담았던 영상 클립 같은 것들을 중간중간에 삽입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내가 사실은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흥겨운 사람이었는데 이제 영만이를 보내고 나서부터 그런 것들을 마음 놓고 할 수가 없게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뭐 세월호 어머님으로서 어떠세요, 뭐 이런 걸 물어본 게 아니지만 그냥 본인의 삶의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게 당연히 묻어나올 수밖에 없는 어머님들의 한 정체성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세월호 어머님이었구나를 이제 관객들은 그때 이제 아시게 되는. 뭐 연기든 연출이든 극작이든 사실 기본적인 질문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극적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거나 눈물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뭔가를 꾸며내는 어떤 극작이 아니라 그냥 삶 자체가 희곡인 어떤 글을 가지고 연극을 만들자, 이런 거였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획 의도는 성소수자의 나이듦에 대한 이야기였으면 좋겠다가 이제 처음부터 그러니까 기획적으로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연극계 미투나 이런 거 이후에 연극계에서 워낙 이제 퀴어 성정치학이나 젠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도 했고, 실제로 퀴어 운동에서 보면 이제 1세대, 그러니까 본인을 커밍아웃하고 이제 운동을 했던 세대들이 이제 50이 되어가는 나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퀴어로서의 나이 듦을 공식적으로 이제 고민할 수 있는 첫 세대가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제 개인적인 관심이 계속 있다가 이거를 이제 그 연극으로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근데 마침 극장 연습을 할 때는 이런 게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사자가 극작가로 나서고, 그리고 당사자가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대상화도 시키지 않도록 당사자가 이야기할 수 있는 언어로 극작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된 작업이었고요. 우리나라 그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 문제가 뭐 숙대에서 입학을 취소하고 뭐 이런 과정과 변이수 하사 문제와 뭐 이런 것들이 때문에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가 엄청나게 극명하게 드러났던 배경이 있었고, 그리고 플러스 이 한겨레 신문에서 그 달려라 50호라는 칼럼을 김비 작가님이 계속 연재를 하고 계시는데, 첫 문장이 나에게 50은 트로피였다.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로서 50을 살아낸 것에 대한 본인에 대한 자긍심과 그간의 과정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함축되어 있는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고려를 해서 여러 후보안 중에 김비 작가님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김비 작가님을 섭외를 열심히 해서 작업을 같이 하게 됐고요. 시놉시스는 그냥 김비 작가님이 살아왔던 이야기 그대로입니다. 남자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스스로에 대한 혐오와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남성답지 못함에 대한 차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으시다가 트랜지션을 하면서 자유를 얻게 되고, 그러면서 실제로 그 경험을 글로써 담아내는 작가가 돼서 지금 살고 계신 이야기고, 그리고 그 글의 전체적인 형식은 유서 형식을 띄었어요. 그러니까 뭐 자살하기 전에 쓰는 유서가 아니고요, 자연사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쓰는 글이라는, 이것도 사실은 제안을 드렸던 거였어요. 유서 형식으로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너무 고민이 많으셔서, 왜냐하면 나는 극작이 처음인데 이러시면서 고민이 많으셔서 진행을 하셨었고. 화장실에 갑니다. 그리고 저 지금 그 통역사가 굉장히 크게 등장을 하잖아요. 이게 요새 연극에 그 베리어 프리를 고려하는 것이 일종의 뭐 룰처럼, 기본적인 룰처럼 작동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을 다 만들어 놓고 통역사를 어디다 세울까 뭐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 세우면 무대가 망가질 것 같고, 저기다 세우면 뭐 관객 시선이 조금 흐려질 것 같고, 뭐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 이번 작업 같은 경우는 연출이 처음부터 수어 통역사도 그냥 한 명의 인물로 무대에 계속 공존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분이 굳이 매일매일 극장에 나오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크린 뒤에서 연기를 하는 것은 나중에 마지막 장면을 보시면 그 이유를 아시게 될 것 같아요. 말을 합니다. 입이 아닌데도 말을 합니다. 뛰거나 걷는 다리도 아닌데, 물건을 짚거나 휴대폰을 두드리는 손도 아닌데, 구부리거나 펴는 몸도 아닌데 어떤 소리보다 크게 말을 합니다. 어떤 몸짓을 뿐이죠. 하지만 아무도 믿지를 않아요.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지도 못한. 그러니까 이 이야기, 수어 통역사도 사실은 글을 쓰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걸 다 이제 어떤 언어로 옮겨내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무대 뒤에 있다가 올라오면서 이 언어의 어떤 리얼리티 같은 것들을 획득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마지막에 김비 작가님이 실제로 무대 위에 올라오시기 전에 과정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이제 수어 통역사도 계속 무대 뒤에서 이제 통역을 하시다가 이렇게 등장을 하시게 됐습니다. 말하거나 웃고 울지 않아도 사람입니다. 사람은 몸 하나이거나 생식기 하나이거나 이름 하나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좁은 물속에서 태어나지만 아무도 사람을 물고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이 혼란의 바닷속을 헤엄치는 온 힘을 다해
헤엄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랑입니다. 마지막을 대체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연극 연습 3까지 제가 시계가 잠깐만요. 시계가 제가 1시간을 넘게 떠들었다니 너무 놀랍네요. 그리고 지금 제가 사실은 연극 연습 4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2월에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올해 이제 12월에 하려고 연극 연습 4는 관객 연습이라는 작업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극 연습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기획하는 작업에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누구와 만들까? 이거 누가 만들까는 지금까지 작업을 쭉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제 저는 이제 당사자들을 계속 무대 위에 세우고 당사자들의 언어가 그대로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방식들을 굉장히 최근에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다음에는 또 누구와 같이 손을 잡고 이 작업을 해서 굉장히 작은 그러니까 작게밖에 울리지 않는 얘기지만 그나마 무대라는 것을 조금 의미 있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평론가 협회에서 발표했을 때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누구에게 보여줄까도 굉장히 큰 이슈예요. 사실은 연극을 항상 그러니까 소극장을 한 3번 가다 보면 누가 연극을 보는구나 사실은 파악이 되거든요. 굉장히 오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연극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품앗이처럼 봐주는 게 굉장히 그냥 상식처럼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세월호 이야기였으면 세월호 이야기가 꼭 가 닿았으면 좋겠는 관객, 그리고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였으면 이게 꼭 가 닿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관객이 어떻게 하면 연극을 보러 오게 만들까,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극이나 무대나 공연에 대한 그 지금의 매체 환경에서 이런 것들이 여전히 유효할 수 있을까는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유효하기 위해서 그걸 스스로 좀 입증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공연을 하거나 연극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계속 이것들을 이제 찾아 나가는 과정이고, 그런 것들이 제가 그 이제 프로그램 디렉터를 했던 노트에서 계속 이제 반복해서 쓰고 있긴 한데, 스스로의 존재 의미를 눈앞에서 배우가 땀 흘리는 거 나 이제 불쾌해서 저는 싫어하거든요. 그런 거. 근데 그런 거 말고 사실 진짜로 무대나 연극이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일지를 꼭 계속해서 고민을 해나가야 되고 그것들을 찾아서 실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개인적인 얘기로 돌아와서 저는 공연을 기획하고 만드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지금을 살고 있는 그냥 한 명의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회를 이루고 있는 이제 구성원이기도 하고, 그렇게 3가지의 정체성, 여기에 플러스가 여러 가지가 더 있겠지만 이 중심적인 3가지 정체성을 어떻게 하면 잘 통합을 해낼까, 그래서 이 통합해낸 정체성을 어떻게 작업이라는 것으로 담아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같이 대담을 진행하게 된 저는 독립영화를 만들고 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는 마민지라고 합니다. 네, 어떻게 얘기를 시작해야 될지 좀 막막한데, 저도 고주영 PD님께서 어떻게 작업을 해오셨는지 이렇게 쭉 전부 다 흐름을 듣는 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이제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연극을 만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계속 작업을 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늘 옆에서 이제 뭐 영상 기록을 하거나 아니면 작업에 참여를 하거나 그렇게 좀 진행을 해왔었던 것 같은데, 어떤 고민들을 하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셨는지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저도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계속 연극은 원래 이렇게 만드는 건지에 대해서 그 연출자 분에게도 그렇고 PD님에게도 그렇고 계속 질문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연극은 원래 이렇게 만드는 건가요? 라고 했더니 그렇지는 또 않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연극을 만드는 과정 안에서 영상으로 주로 같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영상 매체가 연극 무대 안에서 혹은 연극이라는 어떤 장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계속 고민을 하면서 작업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어떤 기대를 이제 하고 계셨었을지 기획자였던 PD님께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전의 작업에서는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 공연을 잘 기록해 놓는, 어디에 나중에 쓰일지는 사실은 모르지만 그냥 뭔가 이제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 영상하는 사람 있으면 그냥 하루 와서 공연 보면서 찍어줘, 뭐 이런 식의 부탁을 하거나 뭐 이런 식의
정도였던 것 같아요 원래는. 근데 그 연극 연습 2를 하면서 특히나 그런 식의 이제 기획을 잡았기 때문에, 근데 결과만을 놓고 보면 이게 되게 맥락이 읽히지 않고 왜 갑자기 세월호 어머님이 나와서 노래 강사 연습을 하시는 거지?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과정이 중요해서 작업을 이렇게 했다고 해도 과정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숨어버리면 의미가 전달이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과정을 잘 전달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당연히 했고, 그 과정을 기록하는 거는 당연히 영상 매체인데 영상 안에서도 이 시간을 계속 쫓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하는 사람과 같이 이제 협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를 하는 사람 중에서도 어떤 감독과 할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연출을 맡았던 사람과 분과의 어떤 합 같은 걸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연출을 원래 하시는 분 좀 많이 진중하시잖아요. 그래서 많이 진중하시고 항상 고민이 많은 스타일인데, 제가 알고 있는 이제 마민지 감독은 고민이 얕은 게 아닌데 굉장히 이제 재기발랄하게 풀어내는 지점이 있어서 이제 그런 기대를 하면서 이제 아예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들어와 달라고 요청을 드렸던 거죠. 네. 영상 감독으로 다른 작업에도 계속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연극 연습이라는 작업의 어떤 그런 함수가 가지고 있는 괄호 안에 있는 여러 질문들이 영화를 하고 있는 저한테도 좀 여러 가지 질문들을 되게 많이 던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큐멘터리는 사실은 어떤 논픽션의 세계 안에서 현실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인물들을 만나는 작업인데, 사실 카메라가 개입되는 순간에 그곳은 사실은 기존에 있었던 세계랑 되게 다른 세계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카메라가 되게 없는 척 작업을 하게 되거나 또 진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저한테는 좀 되게 어렵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만들었었던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는 저의 어떤 사적인 이야기였고 저희 가족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였는데, 그 영화를 만든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주제들은 제 마음속에 있었는데, 그러면은 갑자기 영화를 찍기 위한 어떤 리서치를 하다가 가서 저는 이제 당신의 삶을 찍을 테니까 카메라를 들고 당신의 일상에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너무나 인위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은 다큐멘터리에서 늘 진정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처럼 저도 이제 그럼 내 카메라가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이 사람들과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을까라는 어떤 매체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기 시작했었던 것 같고, 그 고민을 하면서 이제 기획을 해나가고 있는 과정 안에 연극 연습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런 실험들을 하는 과정들에 같이 좀 참여를 할 수 있었고, 이렇게 해도 연극이 되는구나라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저도 이제 영화를 만들 때 어떻게 세팅을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확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연기 연습할 때 어머님들이 그러니까 배우의 경험도 한두 차례씩 있으셨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유가족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그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지만 어떤 이제 이게 6년이 되고 7년이 되다 보니까 카메라가 켜지거나 녹음기가 돌아갈 때 해야 되는 얘기 같은 것들이 정해져 점점 이제 굳어져 가는 게 좀 있어서 그게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진정성 있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 같고 이렇게 흘려 듣게 되고 자꾸만.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하면 배제를 할 수 있을까, 어머님들이 진짜로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시던 이야기들을 어떻게 하면 그 카메라 앞이나 혹은 무대 위에서 하시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게 그래서 저는 자꾸만 즉흥에 가까운 형태가 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 하게 됐던 이유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 어머님들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믿음이나 서로에 대한 신뢰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낯선 누군가가 와서 본인에게 무엇을 물어봤을 때 세월호에 대한 그 유가족들의 입장 같은 거를 표명해야 된다고 아마 생각을 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안산순례길을 하면서 만났던 어머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도 막 3, 4년씩 흐르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친분과 개인적인 시간들을 쌓다 보니까 전혀 다른 면들을 발견을 하게 됐고, 그게 이제 기획으로 이어지면서 그 전혀 다른 면이 어떻게 하면 관객에게도 좀 전달이 될 수 있을까, 그 방식이 뭘까를 고민을 해서 이제 가장 의식하지 않는 방식이 뭘까, 그래서 이제 그나마 나온 방식이 이제 다큐멘터리처럼 계속 촬영을 해드리는
과 그리고 대본을 정해주지 않고 그냥 그 상황에서 임기응변을 하시도록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드는 게 아마 그런 좀 그런 고민하고 이어졌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농담만 진담도 조금 섞여 있지만 그런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공연을 못해도 상관없지 않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연을 해봤자 200명 보고 끝나는 건데 뭐 200명 보나 안 보나 뭐 크게 상관이 있나. 여기 참여하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면 그게 정말 분명하게 의미를 남긴다면 그게 제일 좋지 않을까? 저는 지금까지 제가 작업을 하면서 어떤 작업이 저의 이름으로 기록되거나 기억되는 경험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연출자가 아니고 기획자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셔도 어떤 신문, 어떤 매체, 연극이 언급될 때 제목 가로치고 연출 이름, 뭐 극단이 있으면 극단 이름, 연도, 정도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정보로 제공이 되어서 뭐 그런 식의 이제 그런 식으로 뭐 기획까지 넣어줄 수 없죠. 기획을 넣어주면 배우도 넣어줘야지. 뭐 이렇게 되면 이제 한도 끝도 없이 작품의 정보가 길어지니까 뭐 이렇게 축약해야 된다는 건 이해를 하는데 축약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축약을 할 것인가라는 점에서 연출을 여전히 중시하는 게 그러니까 올드한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전권을 기획부터 뭐 지원금을 따고 기획하고 뭐 이런 모든 과정을 극단의 대표 이꼴 연출이 모두 했던 어떤 시대가 있었던 것 같고 지금도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죠. 근데 기획자라는 사람들이 보다 적극성을 띠면서 이제 다른 방식을 기획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작업을 기록하거나 기억하는 방식도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제가 연극 연습이라는 걸 하면서 굳이 연극 연습할 때 특히나 연극의 어떤 그런 그 습에 젖어 있지 않은 사람들하고 작업을 많이 하려고 이거는 일부러 그렇게 택하는 것도 있지만 뭔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필터링이 되는 게 있어요. 아, 저 사람은 그 연극의 방식을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나랑은 작업하기 힘들겠다 이렇게 걸러지는 게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같이 작업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연극을 전공하지 않고 그래서 경계에 있는 사람들과 자꾸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습이 없는 사람들을 찾다 보니까.